좀 쉬고 나서 듣나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보관찰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프렌드를 한 거, 사회복귀적인 이념이, 어떤 형사정책의 그 당시 이념이죠. 교정 이념이고, 보관찰의 어떤 이념이죠. 많은 보관찰은 그러한 사회복귀 이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발전해 왔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효과성에 대한 문제들, 사회 안전에 대한 강조, 이러다 보면서 보수주의적인, 굉장히 응보론적인 그런 시각으로 관심을 갖는 그런 부분이 많아졌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잘 보이나요? 한 번 더 살펴볼까요? 그래서 신보수주의 대두와 보관찰의 이념의 변화는 결국 어떤 부분이냐면 범죄자 통제가 강조되었구나. 범죄자 통제가 강조되었다는 것은 개인에 대한 보호, 원조, 치료, 지원보다는 사회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이 우선시되는구나.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국민들의 법감정들, 형사정책의 어떤 강경기조 이런 것과 맞물려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이념 변화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념이 완전히 그때 변화되었다 이런 게 아니고, 늘 저는 교정 이념이나 형사정책, 보관찰의 이념은 동시적이고 누적적인데 어느 것이 더 강조되느냐, 어느 것이 더 주요 이념이냐는 부분들이죠. 근데 현재 그 통제가 강조된다 그래서 과연 그게 보호관찰에 있어서는 이제는 사회복귀 이념보다는 소위 보수주의적인 그런 사법 정의나 공정성의 어떤 모델들, 그런 이념이 주도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하기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런 사회복귀 이념에 대한 이런 비판론적인 시각이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 통제 분야에 더 중요성을 더 두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형사정책의 측면에 있어서 보관찰이 태동해서 오늘날까지 오면서 어떤 기능들을 해왔을까? 어떤 역할들을 해왔을까 하는 겁니다. 크게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소위 범죄자의 사회복귀적 측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태동 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호관찰이 갖게 되는, 사인의 처우가 갖게 되는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시설 내의 문제들이죠. 시설 내에 갖고 있는 너무 과밀 수용들, 또는 시설에서 갖게 되는 범죄성의 악화, 범죄의 습득, 인권 침해적인 것들, 이런 부분들이 문제들이고, 세 번째는 형사정책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비용의 문제랄지, 또는 이제 오늘날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보호관찰의 어떤 형사정책적 기능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먼저 사회복귀적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이 논의되고 있는가? 큰 틀로는 아무튼 사회복귀적인 측면에서는 처우의 어떤 개별화,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사람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죠. 개별화. 또 그 부분이 전문적, 과학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범죄자 사회복귀 측면에서 보호관찰이 갖는 기능은 처우의 개별화, 전문화, 그리고 다양한 처우들을 통한 니즈의 충족, 지역사회와의 재통합 등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고유한 형사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발전해 왔다. 보호관찰은. 두 번째, 보호관찰 제도는 시설 내 처우의 어떤 한계성. 첫째는
시설 내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범죄의 습득, 악성의 감염, 이런 부분들. 두 번째는 보호관찰 하게 되면 사인의 처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설 내에 있는 것보다는 낙인제도, 라벨링 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또는 좀 줄일 수 있는, 낙인 운명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된다. 당연히 보호관찰은 앞문 정책이나 뒷문 정책이나 과밀 수용을 완화한다. 몇 번 수업 시간에 최근에 우리나라 교정의 문제점들을 현황과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늘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너무 과다 수용, 더 문제가 되는 게 과밀 수용으로 처우가 포기되는 상태, 처우의 효과가 없는 상태, 처우보다는 관리와 수용 관리에만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데, 그런 상황에 대한민국 교정이 처해 있다. 이럴 때 보호관찰이 보다도 적극적 개입들, 당연히 안문 정책이 있어서의 교정시설로에 투입되는 것, 교정시설로의 진입을 막을 수 있는 것들도 먼저 중요하지만은, 이런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보호관찰부 과석방의 활용, 가석방의 문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다 더 넓게 열어주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했는데, 사회복귀 이념에 따른 구분, 과연 사회복귀 이념이 최근에 많이 그렇게 비판을 받았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왜? 그 효과성에 있어서, 그리고 처우를 한다는 미명하에 인권 침해적인 게 있고, 또는 교정을 한다고 해서 사회복귀라는 이념하에 강제성이 개입되고 프로그램에 강제로 밀어넣는 현상들, 이런 부분들은 비판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귀에는 정말 가장 중요한 어떤 긍정적 측면, 중요한 측면, 인간에 대한 배려, 범죄자에 대한 배려와 처우를 통해서 건전한 사회 구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형사정치의 가장 중요한 문제고, 교정의 이념이 되어야 한다. 또 보호관찰에 있어서도 사회복귀 이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사회복귀 이념에 따르면 처우의 개별화, 전문화, 두 번째는 처우의 다양화, 그리고 지역사회 재통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 시작이죠. 교정의 시작, 범죄자에 대한 처우의 시작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게 그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 그 부분을 우리는 치료해야 할 수 있는가,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그걸 그 사람의 특성에 따른 상응한 처우를 한다. 그래서 개별 처우란 말이에요. 처우의 개별화, 전문화라는 것은 그 문제를 과학적으로 진단 분석해서, 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과학적으로 진단 분석해서 그에 따른 상응한 처우를 한다. 그런 어떤 전문적인 어떤 부분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러한 전문성의 투입이나 개별화는 바로 무엇과 맞물려 있냐면은, 지금 다시 말하는 처우의 다양화, 시설의 특성화, 시설의 소규모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적용을 풍부한 처우 프로그램들의 준비,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그 사람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치료가 필요한지, 원조가 필요한지, 가족관계 회복이 필요한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이고 전문적이고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보호관찰 제도는 굉장히 개방성과 확장성이 있는 거구나. 많은 치료 프로그램들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지원에 대한 방법들, 처우의 다양화들과 관련되어서는, 그래서 전문가의 전문 영역에,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어떤 자원에 과의 관련성들이 높다. 그런 면에서 보호관찰은 갈수록 그 개방성과 확장성이 큰 거구나. 이렇게 큰 제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와 재통합. 지역사회와의 재통합이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하고, 그리고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조직과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보호관찰의 태동 때부터 시작이고, 오늘 그 기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죠. 그래서 보호관찰이 사회 내 처우의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조직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교정에서도 Community Based Corrections, Based on Community, 지역사회 기반한, 이렇게 해줘야 개인의 처우에 또 개인의 변화에 가장 효과적이다. 또 개인만 변해서 안 되는 지역사회의 변화, 그것은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책임성, 그 범죄가 태동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 거기에 대한 책임감, 다시 돌아올 범죄자에 대한 준비와 거기서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의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토양들, 범죄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역사회와의 관련성이 대단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회 복귀, 이것은 이념에 따른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 거고, 두 번째는 시설 내 처우 대안으로서의 기능들. 시설 내 처우에서의 대안이 보호관찰의 시작과도 맞물려 있죠. 미국의 존 오거스터스처럼 안문정책적인, 들어가지 않도록 제가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우리 사회가 보호할 수 있어요? 들어가서 그 사람이 개인도 파멸하고 오히려 우리 사회도 불안한 걸 막을 수 있다. 또 유럽처럼 일정 기간에 형을 살고 있으면 그 또 다른 기간은 출소 전에 우리 사회 내에서 사회 복귀를 준비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 이런 부분이 애초부터 시설의 문제로부터의 관련성을 갖고 있죠. 시설 내 처우라는 게 늘 그렇죠. 늘 문제가 그거죠. 시설 내 처우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문제를 지적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우리가 세탁소인 줄 알고 보냈더니 염색 공장에 보낸 거냐, 깨끗하게 빨래하려고 옷을 보냈는데 이게 염색돼서 더 지저분해져서 나와지면, 이런 문제들이 제일 큰 문제일 거고, 시설에 들어놓고 나니까 이야기했던 낙인의 문제들, 개인의 어떤 인격 침해, 인권 침해적인 것들, 심하게는 가족과의 그 경제적 지원을 못해서 책임 있는 가장이 그 역할을 못했을 때 범죄가 대물림된다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시설 내 처우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범죄 심화 차단.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담을 허물어라, 담을 팔아라, 이런 표현들을 쓸 때 교도소를 오히려 범죄 자궁이다, 범죄 학교다,
이렇게 뭐 표현까지 심하게는 하고 있죠. 그랬을 때 보호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내에서 그러한 범죄가 심화되지 않도록 범죄를 습득하지 않고 범죄성이 강화되지 않도록 하는 해결책이다. 그래서 정문정책이나 후문정책이 필요하겠구나. 소위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늘 교도소에 넣었을 때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야기할 때 교도소화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도소화란 교정시설에 들어간 범죄자들이 교도소의 어떤 문화나 그런 범죄성 같은 걸 습득해가는 그런 과정을 교도소화된다. 그런 걸 막을 수 있으려면은 시설 내에서의 어떤 대안으로서 보호관찰이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범죄성이 심화되는 걸 차단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제일 많이 걱정해보는 그런 거죠.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 갖게 되는 낙인의 문제들. 2차적 처벌 같은 거죠. 라벨링 하는 거. 그렇게 아주 라벨을 붙이고 다녔던 게 있었죠. 토마스 하디입니까? 나다니엘 호돈의 주홍글씨라는 소설. 제자는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여자야 하면서 오세장 그 글씨의 앞 글자인 주홍글씨 A자를 새겨서 입고 다니도록 하는 그런 완전히 라벨링, 낙인을 시키는 거예요. 사회에서 스티그마를 찍은 거죠. 낙인을 찍어서 살도록 하는 거. 그런데 이 부분은 결국은 그 사람이 사회에 재통합하거나 적응하는데 문제를 갖게 되는 거죠. 개인의 낙인만이 아니에요. 한 범죄자가 시설 내에 있으면 주변에 손가락질. 저 집의 아버지는 교도소에 있다. 저 집의 아버지는 감옥에 갔어. 그랬을 때 가족 전체가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들,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에서 심각하게 돼서 문제가 있겠다. 두 번째는 과밀 수용의 어떤 대안으로서, 완화책으로서. 과밀 수용의 대안으로서는 가장 큰 건 지금 교정시설에 우리가 4만 6천 명 정도가 정원인데 5만 5천 명쯤, 6만 명쯤 가 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는 어디에서 오는 게 많을까? 제일 큰 문제는 너무 많이 들어오는 데 있겠죠.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제일 큰 문제로서는 국민들의 법감정이나 형사정책의 어떤 기조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용서해서는 안 돼요. 중형을 줘야 돼요. 라고 하는 어떤 요구들. 또 한 가지는 형사정책에 있어서 무죄 추정 원칙 또는 어떤 그래서 불구속 원칙으로 밖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자기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미결수일 때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싸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입건을 시킨다. 구속시킨다. 구속 영장심사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 거 보죠. 그래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구나.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일단 들어오고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형이 장기화될수록 오래 머물러지는 문제들.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떤 범죄자들을 사회 내의 처우로 전환시켜주지 않는 소위 가석방을 내보내지 않는 범죄자들의 범죄 유형들을 만들어내는 경향들. 그 부분도 물론 국민들의 법감정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약, 조직, 영리, 약취 유인은 규정상 가석방을 제외했던 사범들이에요. 제한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파렴치범들,
피해가 큰 범죄자들, 이런 부분들이겠죠. 국민들이 용서하는 범위를 좀 벗어나는 어떤 성폭력 사범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피해를 여러 사람에게 준 범죄들, 또 흉악한 강도 살인자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가석방을 내보냈어요. 극히 제한적일 때는 아주 오래 살리겠죠. 그런데 재사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15년째 가석방을 못 나가고 있는 성폭력 사범들,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성폭력 사범이 가석방을 나갈 때는 통상 우리나라 교정시설에 성폭력 사범이 2,500명쯤 있었다면 지금은 8,000명이 넘어가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은 이제 안에 교도소의 포화 상태를 만들어내겠죠.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어요, 이건? 그렇죠. 처음 이야기했듯이 안문 정책도 중요하지만은 후문 정책들보다 좀 적극적으로 가석방을, 보호관찰부 가석방을 활용하는, 그래서 보호관찰이 활성화되면 많은 것들을 또 해결해낼 수 있겠죠. 보호관찰이 잘 이루어진다면 시설 내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굉장히 유용한 수단과 제도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보호관찰이 법이 1988년 제정되고 성인들까지 1997년까지 다 완전히 확대되고, 보호관찰이 굉장히 여러 가지 제도가 도입되고 만들어지고 발전해 왔지만 아직도 업무량에 비해서 조직이 아직 더 확대되거나 인원이 작다는 것은 이런 부분들의 기능을 다 해내기에 좀 한계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잘 되지 않겠어요? 이 필요성도 인식하게 된다면. 자, 이제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형사정책적 기능으로 형사사법시설에 있어서의 형사사법 체계의 중요 이슈와 관련해서 보호관찰의 기능입니다. 이 부분으로 보죠. 제목을 여기서 봐야 되겠어요. 형사정책의, 현대 형사정책의, 오늘날 형사정책이 발전해 오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분야에 있어서 주요 이슈와 관련해서, 자, 효과적 범죄 통제, 비용의 효과성, 피해자 정책, 친화성, 이렇게 나눠서 한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진짜 실효성이 있는 억지 수단이다, 보호관찰하는 것은 범죄에 있어서. 효과적 범죄 통제에 있어서 가장 억제를 할 수 있다. 밖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사회가 함께 통제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 사람이 변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범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만큼 했던 사회에 적응했거나 재통합이 됐다면, 그러면 가장 강력한 실효성 있는 억제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고요. 두 번째는 비용 효과성. 가둬둔 상태의 비용이 많이 드는 걸까요? 가둬두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 교정 비용이 많이 들까요? 현재 가둬둔 상태에서의 교정의 비용은 1인당 3천만 원이 수용 경비가 넘은 게 꽤 됐어요. 물론 그 중에 85% 정도는 간접 비용이에요. 직접적 수용자의 어떤 처우나 관리가 아니라 시설의 관리,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드는 것은 교정 직원들의 어떤 봉급들이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국가가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사회에서 한다면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 더구나 우리가 소위 모든 행정이나 업무를 할 때, 또는 어떤 정책이 운영될 때, 국가만이 아니라 사기업,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했지만은 코스트, 베니핏, 어널리시스가 중요하죠. 들어간 비용만큼의 효과성,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까? 시설과
밖에서 생활하는 거. 사실은 같은 비용이라도 성격은 다르죠. 밖에서 생활했을 때는 계산되지 않는 어떤 비용들, 효과들, 가족 관계의 단절을 막는다. 가족 관계가 회복된다. 이런 데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비용으로 따지기 어려운 어떤 중요성의 부분들. 그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재범을 대부분 막을 수 있겠죠. 가족 관계가 회복되고 자기 할 일을 준비한다면 밖에서. 그래서 그 비용이나 효과 면에 있어서 비용 효과성이 있어서 시설 내처와는 비교도 할 수 있을 만큼 그 필요성이 있는 제도이다. 그런 의미 때문에 우리가 늘 보호관찰은 형사정책의 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이제 여러분들하고 보호관찰의 하반기에 한 번 더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논의돼야 할 부분인데요. 피해자 정책 친화성이다. 피해자 어느 날 언젠가 보니까 범죄란 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범죄 사실이 발생되었고 세상이 떠들썩할 때만 피해자 존재가 보였고 피해자 대신에 국가가 형벌을 대신해서 또는 재판을 대신해서 맡게 되면서 피해자는 사라져버린 존재가 됐고 그 억울함이나 아픔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존재가 되었어요. 오늘날 그래서 피해자 학에서도 강조하는 거 피해자의 원조, 지원, 치료 문제. 자, 그러려면 형사정책에서도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시설 내 처우와 다른 어떤 제도들보다도 이런 부분을 가장 유용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보호관찰 제도이다. 그 이념 속에는 그런 피해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또 하나는 원상회복적 사법, 오늘날 관심을 갖게 되는 어떤 사법적인 어떤 이론에 있어서 원상회복적인 이론, 범죄가 없던 것들은 아니겠지만 피해자와 당사자 사이에 화해를 통해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지역사회 개입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간다면 범죄자의 어떤 개선의 문제도 있지만 피해자도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회복적 사법으로 한다면은 피해자들에게 낙인이나 어려움을 많이 해결할 수도 있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을 때 벌금 미납자, 돈을 내고 싶어도 돈이 없는, 벌금을 내고 납부하고 싶어도 낼 수 없는 자들을 그전에는 그냥 강제적으로 노역에 처했는데 지금은 분할 납부하게 한다랄지 또는 사회봉사 대책 제도를 통해서 원조를 한다면 훨씬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일본에서도 갱생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피해자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우리도 갱생보호라는 부분이 보호관찰 속에 포함된 법적 개념이기도 하고 같은 법 내에 있지만은 다루는 역할과 성격이 다르다 그랬죠. 갱생보호 부분이라는 정식 용어를 써서 그 일을 하는 것은 범죄자 보호복지공단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갱생보호 출소 후에 거의 지원을 위주로 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이 와서의 그 보호관찰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피해자 지원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들을 많이 운영하겠다. 최근에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죠. 보호관찰도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갖는 그런 역할이 좀 더 중요해졌다. 이 부분은 또 다음 하반기에
원상회복적 사법과 보호관찰에 대한 논의를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간 영상으로 진행했네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서 전반기 수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